요즘 거의 매일 새로운 경제 지표가 하나씩 발표되고 있죠. 이게 주로 3월의 지표들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떨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3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안 쓰는 와중에 국제 유가까지 폭락했다 보니 당연히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1%대이긴 합니다만 또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뭘지, 또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은 어떤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딱 1%가 올랐습니다. 네.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어쨌든 오르기는 했고요. 네. 또 세부 내용을 좀 보니까 농축수산물이 3%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이게 네. 왜 하필 농축수산물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가 우리 생활 양식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예. 뭐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보단 집에서 꼬박꼬박 밥 먹는데 이런 아, 일들이 집에서 집밥을 해 먹는다 이 얘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농축산물 특히 이제 대부분 다 우리 식단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이 공급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특히 이제 농산물 이런 경우가 외국 인력이 좀 많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인력들이 떠나고 뭐 예.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이제 수요는 늘고 공급은 조금 감소하는. 그러면 이런 가격이 오르겠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예. 네, 이런 현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지표를 보면 신선식품 지수가 3.8%, 네. 그리고 생활물가 지수가 1.8%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폭락을 했어도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결국은 물가가 올랐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사람들이 꼭 사야 하는 식품과 생필품 위주로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먹는 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엔겔 지수라고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그쪽 품목들은 많이 오르고요. 반면에 예를 들어 문화 관련 쪽에 뭐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머리 네네.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 부분들은 뭐 물가가 좀 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또한 이제 코로나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생활 그리고 또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 이게 굉장히 빠르게 영향을 미쳤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이 통계가.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계절마다 소비가 달라지는 농산물, 또 네. 석유처럼 국제 유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이런 품목들을 빼고 따로 물가를 집계하는 통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있죠. 근원 물가라고 부르는데 이 근원 물가는 상승률이 훨씬 낮더라고요. 0.4%밖에 안 올라서 네. 뭐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사실 이게 지금 더 심각한 문제죠. 아까 뭐 생필품 물가 오르는 부분은 사실은 뭐 코로나 영향이긴 한데 지금 이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체 물가를 다 대표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지금 0%돼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무슨 걱정을 했냐라면 물가가 이렇게 뭐그 0%대로 있다. 예, 작년 하반기쯤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 디플레이션이라 그러거든요. 예. 쉽게 말해가지고 물가가 안 오르면 앞으로 뭐 기업들이 수익이 나질 않기 때문에 투자도 안 하고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이런 상황인데 요번에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같이 충격이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마당에 만일 지금 코로나 문제로 해가지고 물가가 예를 들어가 0%로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경우에 어떨까요? 기업은 안 그래도 지금 투자할 별로 의욕이 없어요. 예. 근데 여기다가 코로나까지 이렇게 닥쳐버리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아니고 디플레이션이 그대로 현실이 돼버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칫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외환 보유고가 막 빠지고 그다음에 지금 회사채 막 발행하려고 기업들이 막 애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의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디플레이션보다 더 최악이 뭐냐면 공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지만 동시에 금융도 혼란에 빠진 걸 우리 이제 공황이라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0%대로 가는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고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마스크 대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마스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엄청난 일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예, 되어버렸죠. 그런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물가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 관리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예. 그다음 뭐 물가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리 품목이 되면 규제 대상이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의외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허술한 틈을 타 가지고 거기서 뭔가 예를 들어 매점 매석이 발생한다든지 네. 굉장히 뭐 초과 수요가 생겨서 이런 어려움들은 빨리 막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는 앞으로인데 지금 이제 뭐 디플레이션을 넘어서 공황 우려까지 제기를 그까지도 걱정해야 될 하셨는데 상황입니다. 네. 이건 이제 이런 저물가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에 그렇죠.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네. 예측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저물가가 네. 여기서 바닥을 찍고 코로나19가 좀 나아짐과 동시에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좀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뭐 우리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뭐 그래도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미국이 저렇게 턱없이 지금 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뭐 10만 명이 확진자가 넘고 사망자가 뭐 5천 명이 넘었다 그러던데요. 네. 그리고 뉴욕 자체가 이제 뭐 세계 경제의 어떤 중심지라는데 네, 하지만 거기가 코로나 상황도 제일 심각하죠. 제일 심각한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아 이거 오래 가겠구나. 더군다나 아직도 코로나 정체가 정확하게 몰라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가 다시 이 변이가 돼 가지고 다시 재발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에 의한 경제 충격은 어떻게 보면 골이 깊고 오래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려운 숫자 말고 우리가 네.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소식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소비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네. 포켓팅, 오켓팅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네, 네. 강원도에서 잘 안 팔려서 저장돼서 그렇죠. 쌓여있는 감자를 사준다고 해서 네. 포테이토를 합친 포켓팅. 포켓팅,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오징어를 사준다고 해서 또 오켓팅. 뭐 이런 맞습니다. 식의 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곳에 물건을 사주는 캠페인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에 네. 대한 호응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불행 중에 참 다행인 소식인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사실은 이제 계십니까? 그런 문제들 경우는 굉장히 미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도 공동체의 어떤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사실 가능하게 했던 거는 다름 아닌 사실은 우리의 어떤 유통, 물류 그리고 특히 이제 택배 네. 사실은 뭐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우리가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이 쿠팡이 바꾼 이 변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뭐 일시적인 어떤 부족, 뭐 어떤 또 남는 이런 부분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좀 좋아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제가 볼 때 이건 우리나라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번에 다른 나라와 달리 막 사재기가 별로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사재기가 없었는데 가장 전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런 어떻게 보면 온라인 마케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촘촘하고 빠르게 반나절 만에 뭐 밤에 시키면 새벽에 도착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소비자들 국민들이 별로 불안해 안 하고 있다는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 수산물의 매출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네. 뭐 오케팅 하나 했다고 해서 수산물 매출 통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왜 수산물이 이렇게 늘었을까요? 수산물도 사실은 이 코로나 이전부터 그런 면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요. 이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통영에서 잡은 게 그 다음 날 아침에 온다든지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배송 속도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배송 능력이나 이 배송망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닥쳤으니 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수산시장 가가지고 회를 떠러 간다든지 그렇죠. 또 가서 사람들 많은데 가기 싫으니까 예. 당연히 이제 거기에 이제 배송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배송만이 아니고 뭐 온도를 맞춘다든지 그다음 시즌도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네. 이런 지금 실력들도 엄청나게 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소비 변화가 뭐 네. 일부 관측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이번에 또 걱정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실업 문제입니다. 네. 실업 문제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뭐 기업들이야 위기에 처하면 우리 위기입니다, 힘듭니다, 목소리라도 내지 이렇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은 사실 울고 싶은데 울 힘조차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네. 뭐 미국, 우리나라 뭐 할 것 없이 양국 모두 실업 문제가 참 문제인데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병은 실업이에요. 뭐 실업은 일하러 못 가고 소득이 없고 예. 그대로 가면 빈곤이니까요. 뭐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뭐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지표상으로 봐가지고는 실업률이 막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충격이 오게 되면 근로 시간을 줄인다든지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휴가를 쓴다든지 그다음 그것도 안 되게 되면 또 뭐 유급휴직 또 그것도 안 되면 무급휴직 뭐 이런 식의 충격을 입게 하는데요. 네, 해고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밀어놓는다는 안 거예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거는 뭐 최악의 경우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경우는 이렇게 쭉 누르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다가 터지면 이제 대량 실업으로 가는 예.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떤 제도냐 한다면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휴직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되면 다시 자동으로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고 예. 일시 해고된 상태에서는 정부에서 실업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무급휴직과 거의 유사한데 실업수당을 정부가 준다는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다. 뭐 이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제도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이제 해고로 받아들이는데 예. 뭐 우리의 해고랑 미국 해고랑은 조금 이 내용을 좀 달리합니다. 네. 또 영어 표현도 달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간에 지금 미국 경우는 그런 이 실업자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건 뭐 2주 사이에 이렇게 넘는다고 하는 거는 미국 경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수직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 경우는 경제는 이렇게 되는데 고용 부분은 지금 사실은 지금 실업을 막기 위해서 많이 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마치 폭풍전야 비슷하다. 이 상태가 더 지속이 돼버리게 되면 결국 휴직도 가지고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업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부도가 나버리면 뭐 모든 사람이 이제 직장을 잃게 갑자기 되고 길거리에 나오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는 뭐 어떻게 보면 해고라든지 구조조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미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이스터 항공인가요? 네, 항공업계가 그게 좀 많더라고요. 시부리가 낮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네. 이렇게 했는데 그 노동조합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회사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일이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우는 일종의 폭풍전야로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처음에는 저비용 항공사라든지 좀 네. 작은 기업들 위주로 이제 뭐 감원이나 네, 네. 뭐 무급휴직이나 뭐 이런 그렇죠. 식의 이야기들이 네. 나왔는데 이제는 대기업도 좀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대고 있고 유럽이나 뭐 미국의 공장이 셧다운하고 있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대기업들마저 뭐 삼성이나 현대 네. 같은 대기업들마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소기업이나 뭐 이렇게 소상공인 경우는 자금 여력이 없으니까 예. 뭐 금방 이렇게 흔들리는 건 뭐 그런 거고요. 대기업이 그렇다는 거는 대기업은 사실은 이 덩치는 크지만 그만큼 또 이 사업이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해외 공장이 문을 다 닫았다든지 그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지금 비행기가 나가는데 전 세계에서 다 한국발 출입을 다 막고 닫아버렸어요. 있죠. 네. 그러면 대한항공이 전 세계로 비행기가 뜨는데 갈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내노라고 하는 대기업들의 문제고 그러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 자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회사가 자체가 부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뭐 다른 데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제 빌려야 되고 또 그 방법이 이제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뭐 기업은 발행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왜? 이미 그 정도로 왔을 때는 그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용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 옛날 같았으면 언제든지 회사채 발행하고 기업은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좀 불안한데요. 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금융권에서 좀 소극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잡트가다면 은행 자체가 흔들리고 또 그런 발행사 이런 증권사들 이런 데가 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조심스럽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대기업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된다면 사실 뭐 소상공인들은 상황이 더 막막합니다. 지금 뭐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뭐 은행이 맑을 때는 우산 팔고 비 오면 우산 뺏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떠올리고 네.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뭐 정부가 대출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꽤 많아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저기서 대출을 다 거절당했다 이런 분들이 네. 꽤 있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희망 고문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볼멘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뭐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는 주체는 정부가 이제 그걸 뭐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회수하는 경우는 뭐 결국 은행 아니겠습니까? 예.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주고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따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빌려갔던 돈 제대로 갚았는지, 연체했는지, 예. 그다음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 이런 걸 좀 따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은행에 또는 가서 돈을 빌려 가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빚 좀 있죠. 그러다 자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상공인 경우에서 가지고 이게 그림의 떡이네. 그리고 또 막 정부가 해주라고 하니까 이제 은행 이런 쪽에서는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네.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은행이 지금 현재와 같은 은행 속에서는 소상공인은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 정부가 지급 보정을 하는 그런 어떤 제도 네. 그리고 또 그 이 펀드를 따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확 줄여줘야지 속도를 내지 네. 아무리 정부가 말해도 은행은 결국은 자기가 돈 빌려줘 자기가 책임을 져야 책임을 되니까요. 져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약간은 그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와 같은 제도 말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 옛날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 제도가 있었어요. 예. 막 기업들이 막 무너지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이런 어떤 대출 제도거든요. 거의 직접적인 대출을 해줬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지급 보정하니까 뭐 빌려줘도 나중에 정부한테 돈 달라면 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나 뭐 이런 데서 돈을 못 받아도 정부한테 대신 받으면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다 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그 소상공인이 누구든 간에 그 나름대로 심사 평가를 해요. 예. 그냥 무작위로 확 줄 수는 없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진짜 성실한 사업자인지 정말 진지하게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좀 파격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뭐 이런 제도는 좀 필요할 거로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이야기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